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함께 들여다봅니다. 빅데이터 정치 순서입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큐레이터 김다솜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정치권의 가장 큰 빅 이슈 역시 뭐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 결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다솜 소장님이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나왔는지요? 네, 빅데이터 분석 지난달 28일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제가 집계를 해봤거든요. 예. 이 비대위의 총 정부량은 3만 5천여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직전 일주일에 비대위의 총 정부량은 사실 10,000건을 조금 넘었었는데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면 사실 3배 이상 3배. 수치가 늘어났다. 예. 또 그만큼 화제가 많이 됐다라고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긍정어, 부정어 오늘 살펴보시면 부정어가 모두 다 탑 10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부정어가. 네, 예. 보시면 비판이라는 단어가 7,200여 건으로 1위, 못한다 7,000여 건, 위기 6,000여 건, 반대, 논란 이외에도 뭐 상실, 반발하다, 우려하다 등이 전체적으로 10위 안에 모두 다 들었고요. 또 연관어 중에서 살펴볼 만한 것은 탐욕, 꼼수라는 것이 있는데 네. 지난주에는 비대위라는 단어의 연관어에 포함되지 않았던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탐욕과 꼼수가 새롭게 등장해서 정부량 2,000건 정도 됐고요. 네. 또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최고위 과정 자체가 꼼수라며 이 포결에 참여한 배현진 의원을 겨냥해서 탐욕은 계속된다라고 이제 말한 것이 화제가 된 것으로 이제 여기서 나온 단어들인 것이죠. 예, 예. 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제 비대위를 둘러싼 여론은 비판과 반대 그리고 논란, 우려 이런 것들로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 한 주를 지배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대위 관련해서 탐욕 꼼수 뭐 새롭게 등장했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역시 부정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비대위의 성격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징계가 끝나는 시기를 고려해서 비대위는 초단기로 해야 한다 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표에서 쫓겨나는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뭐 이것도 논란이고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금 이제 당원 당규에 있는 규정과 뭐 지금 현재 정치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참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네. 지금 이승원 평론가가 보시기에 비대위로의 전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뭐 순조로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여담입니다만 한 3선 중진 의원과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그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 네, 국민의힘 예. 3선 전직 의원입니다. 네. 근데 내가 이제 정치를 한 20년 해봤더니 주류일 때도 있었고 비주류일 때도 있었는데 비주류인 것을 실감할 때는 언제냐? 당원 당규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해석도 할 수 있고, 예, 그냥 같은 규정을 가고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런데 이제 소수파거나 비주류인 경우는 아니 당원 당규상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힘에 붙이는 거 좀 보충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예. 요즘 아니 상황과 그 실감이 딱 되는 얘기인데요. 네, 예. 예, 본인의 그 직접 경험이었으니까요. 예. 20년 정치에. 이제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당원 당규 얘기 워낙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혁신형 비대위를 해가지고 뭐 이준석 대표를 이제 복귀시키는 길을 여전히 열어둬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제 관령 비대위 짧게 한두 달 해가지고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이것도 또 두 가지입니다. 비대위를 열어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자녀 임기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이준석 그 대표 임기가 남아있는데 거기까지 하자. 아니면 너무 소모적이니까 아예 2년 권한을 갖고 있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네. 당대표 뽑자. 그리고 요즘은 좀 들어간 것 같지만 한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은 최고위원들이 한마디로 사표를 낸 상황이잖아요. 배현진, 조수진 등등 해가지고 최고위원을 그럼 재선출하면 된다. 어차피 전국위에 재선출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를 붕괴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규정대로 최고위원을 다시 뽑으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세 가지가 이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각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설명이 좀 다른 건데 예를 들어 잠재적 이제 당권 주자죠.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조기 전대에서 이제 6개월 자녀 임기 채우는 그 정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공천권 같이 생각하시는 이제 분들은 한 내년 1월쯤 전대해가지고 2년 제대로 된 이제 뭐 당대표 뽑자 여러 가지예요. 근데 가장 관건은 이 전국위원회 그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 1일, 오늘이 3일이니까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비대위를 좀 반대하는 그런 기류였었고 그리고 최고위원을 선출하면 되지 이런 거였는데 네. 어제 전국위를 소집하겠다 입장을 좀 선회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의 퇴로를 좀 열어주자. 이거는 예. 우리는 법에 매달리는 집단이 아니라 정당은 정치적으로 일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퇴로를 열어주고 아무래도 이제 비대위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의원들 또 만남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최고위원 재선출을 다시 선출하는 건 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비대위를 열어서 어느 정도의 임기를 가진 사람들을 뽑느냐 이제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견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현재 비상 상황이냐 이걸 규정하는 것부터가 그렇죠.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의총을 통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일단 흘러가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브리핑을 일단 5일에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지금 비상 상황인지를 제대로 된 게 이제 유권 해석을 받고 네. 그리고 9일에는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만약에 이 유권 해석을 이제 받아 안아서 당원 개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네. 그래서 당원 개정안을 의결하고 또 비대위원장 인선 안까지 이제 의결하는 그런 스케줄을 일단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5일하고 9일 양일에 걸쳐서요. 예. 네. 뭐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어쨌든 10일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거다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이준석 대표 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보수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탈당해서 새로 당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가능성을 얘기한 건지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정치구단 박지원 원장께서 어떤 맥락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라디오 인터뷰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만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박지원 원장이 그 전 원장이 예측하기에는 조금 전에 신율 교수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오는 길이어가지고. 그거 전혀 가능성이 없다. 네. 우리 정치 현실에서 그거는 뭐 정치 생명을 깎아먹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좀 두 가지라 봅니다. 지금 만약에 선거가 예를 들어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총선이 2년 정도 남았잖아요. 2024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창당하고 이런 건 전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또 하나는 바른정당이라는 그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승민 뭐 등등 해가지고 나가서 당을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분열과 와해 끝에 다시 도로 이제 같이 합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소모적인 일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나름의 그 의미나 대의가 있었죠. 당시에는 탄핵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정당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측은 완전히 그 강을 건넜기 때문에 전혀 화해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이제 후자 입장에서 박지원 전 원장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뭐 1년 안에 올해 안에 이렇게 창당 가능성은 있다고 보진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선거가 임박하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상황과 이 반목 계속되면은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충분보다 가능성이 없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없지 않다지만 어쨌든 바른정당을 통해서 신당 창당이 어떤 것인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다시 그 길을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까지 국민의힘에 합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이제 그 사막에서 이렇게 물을 또 구해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죠. 지금의 이 국민의힘 정치적인 어려움 이건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대로 떨어졌는데 이승원 평론가 지금 취임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그 많은 분들 뭐 언급하셨겠지만 MB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그래도 광우병이라는 하나의 큰 이벤트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이제 곤두박질 쳤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가랑비 옷 젖는다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 회복하기가 뭔가 하나의 일을 그 어떤 이벤트를
좀 규정해가지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네. 상황이고. 뭐 어떤 사건이었었다면은 그 사건을 해결하면 될 테니까요. 처리한다던가 예.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갤럽,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 보겠지만 한국갤럽을 이제 보는 이유가 한국갤럽은 이제 주관식으로 묻거든요. 그 다른 데는 뭐 ARS를 돌린다던가 네, 해가지고 객관식으로 묻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갤럽이 주관식으로 묻는데. 그러니까 전화 받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사가 문제예요. 뭐 경험 부족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나는 걸 아무거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빠지지 않는 게 뭐 인사가 가장 압도적이고요. 네. 경험 자질 부족도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지만 두세 번째 해당하는 게 항상 이거예요.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 그러니까 경제 민생 실패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뭘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아예 돌보지 않는 것 같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이렇고 뭐 부동산 문제가 이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데 서민들은 죽어가는데 대통령은 너무 한가해 보여. 이제 이런 게 맥락이 저는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답변이 가장 좀 악성이다. 그리고 실제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게 한 3위 정도로 랭킹됐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 자질 부족과 함께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이 양쪽 다 이제 8% 정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다. 그리고 뭐 독단, 뭐 일방적 이런 이제 평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자, 국민들한테도 예. 부담이죠. 네. 예. 김다솜 소장님 그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 하락 관련돼 있는 빅데이터 상의 자료가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락과 관련된 데이터상의 자료도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7일부터 어제까지 네. 총 7일 동안의 정보량 14만 7천 건입니다. 직전 일주일이 13만 7천 건이었기 때문에 비교해보면 정보량 자체는 10,000 건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근데 부정률이요? 긍정률은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부정률은 지난주에 비해서 2%포인트가량 늘었고요. 결국 정보량도 늘고 부정률도 늘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데이터, 여론의 민심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긍부정을 살펴보시면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2만 7천 건으로 1위고요. 또 이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전하는 텍스트 속에서 못한다라는 단어가 좀 많이 쓰였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또 비판, 어렵다, 논란, 우려하다라는 것이 순서대로 2위부터 5위까지 있었고요. 핫 연관어, 이것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 동안 급상승한 연관어를 저희가 핫 연관어라고 부르시는데요. 이거에서는 이제 비대위, 내부 총질, 노출, 교육부, 연령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돼서 집권 여당이 지금 비대위를 꾸리는 초유의 사태가 나오면서 비대위라는 단어가 연관어 급상승 1위를 차지했고 또 비대위 전환에서 윤 대통령과의 이 교감이 있었는지 더 나아가서 윤심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의혹 등도 사실 제기되고 있어서 비대위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지지율에 계속 악재로 작용하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가 또 되고요. 네. 또 다른 연관어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생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관련인데요. 지난주 윤 대통령의 급상승 연관어는 주로 경찰국 출범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여당의 비대위 출범과 만 5세 입학 논란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 5세 입학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아까 인용을 했기 때문에요.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네. 갤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정 지지도 관련한 내용이었었죠. 네, 국정 예. 수행 지지율. 네. 네. 자, 우리나라 정치가 참 묘하고 좀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는데 벌써 바로 그 다음에 네. 차기 대권 주자는 누가 참 유망하냐 뭐 이런 그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지지율이 지금 뭐 워낙 하락세여서 더 지금 관심이 가고 더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 지금 김다솜 소장님, 이준석 대표의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가 상승세라고요? 네, 뭐 무엇보다 이제 정보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 7월 27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총 정보량 52,2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직전 일주일 정보량이 2만 5천여 건이었으니까 한 주 사이에 정보량 2배가 늘어난 거죠.
또 이제 사실 긍부정률 보시면 일주일 전과는 이것은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사실 빅데이터상으로 이준석 대표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상승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수치는 아직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은 보여지지 않고요. 다만 이준석 관련 부정 연관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부의 비판이 당 안팎에 뭐 이준석 지지자들이나 혹은 일부 국민들로부터 이제 동정론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뭐 이준석 당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다 혹은 뭐 대표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보다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떨어지는 지지율을 어떤 식으로 높일 것인가 이것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네. 네.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범보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위를 기록했고 또 범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승원 평론가 이 한동훈 장관의 부상이 좀 눈에 띄는 것 같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렇게 집권 초기에 차기를 조사하는 여론조사는 사실 과거에 없었어요. 제가 없었다고요? 아니 근데 그 일단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은 한두 달 지나면은 뭐 시작을 하던 것 같던데. 한두 달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도 좀 몇 달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뭐 각각 기억에 제가 편집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 계속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장관이 뜨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뭔가 의문의 1패는 오세훈 시장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네, 순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론조사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범보수권 한동훈 법무장관 뭔가 그 최근에 미디어 오늘에서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미디어가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예.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미디어 오늘은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분석을 하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 인터넷 매체 같은데 특정 매체가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한동훈 장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사를 쏟아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이런 거예요. 한동훈 장관 손에서 뭐 발견된 저지방 무슨 우유 뭐 이런 거예요. 네, 패션이 어떻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손에 들려 있는 우유까지 저희가 알아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언론으로 볼 것인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습니다만. 뭔가 연예인 기사처럼 흐른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 내용보다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그런 과다할 정도의 많은 양의 매체 소비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생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직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찰 출신의 장관일 뿐인데 지금 나오는 거는 어떤 실체보다는 이미지로 계속 뭔가 평가받고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뭔가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2의 윤석열 후보처럼 된다면 아마 좀 평가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요즘 언론 보도량과 이런 여론조사가 약간 그 같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위험하다.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 적합도,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이 여론조사는 리서치 뷰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만 5세가 되면은 초등학교를 보내도 된다. 입학 학제 개편을 두고 논란이 상당한데요. 김다솜 소장님 이 빅데이터 사항의 반응 먼저 살펴주실까요? 네, 저희가 만 5세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랑 6만 4천 건인데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긍정, 부정, 핫 연관어를 살펴보면 여론을 잘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보량이 급증한 긍정어는 이것도 실비 안에서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고요. 모두가 부정어가 상위권에 이제 올랐습니다. 1위 감성 연관을 살펴보시면 졸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2위가 규탄하다, 3위가 후폭풍, 4위 질타, 5위 일방, 6위 밀실, 7위가 따돌림입니다. 이제 졸속, 일방, 밀실 등의 단어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듯이 밀실에서
이제 졸속으로 조정된 책을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추진했다라는 비판에서 나온 거고요. 이제 교육부는 뒤늦게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 정책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계속되면서 후폭풍, 규탄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급상승 부정어로 등장을 했는데요. 댓글도 보시면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엄마들의 퇴직 사유 1위가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유치원은 보통 7시, 8시까지들 아이들을 케어해 주지만 저학년은 12시에서 1시면 땡 하고 끝이 나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학부모들이 전면적으로 또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엄마들 부담이 이런 경우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초 연계나 유아교육 초등 연결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휴가를 통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정국을 구상하고 또 떨어지는 국정운영 지지율 흐름을 끊고자 했을 텐데 네. 예.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지금 나온 만 5세 이슈로 인해서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안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의 흐름을 돌리겠다고 해서 발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상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 특히 이제 엄마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네. 지금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섣불리 이런 제도를 내놨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승원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 그러는지 또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기사 뜨면은 헤드라인에 이렇게 쭉 뜨지 않습니까? 뭐 아침에 이제 눈 뜨면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네. 이걸 보고 이 무슨 소리야? 약간 이런 거였어요. 뭐 난데없네, 뭐 이런 뜬금없네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나서 기사들이 쭉 나오는 거 봤더니 정말 교육이 무슨 부침개냐? 뭐 지지율 떨어지는데 한 방 원했나? 난데없는 정책, 갑툭튀 뭐 이런 게 그 헤드라인을 차지하는 그런 네. 제목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고 있는 것과 상당히 이제 비슷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정책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정책 자체가 옳고 그러냐라는 어떤 한 방향이 있을 테고 별개로 이 정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느냐라는 방식, 절차에 대한 그 민주주의적인 어떤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뭐 5세냐 6세냐 이런 정책 내용을 저는 말씀드리기 전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고 계시니까 네. 이 과정을 좀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다 얘기하는 것처럼 난데없이 뭐 한 방 원했냐 이런 거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 누가 문제 제기를 했었나? 누가 뭐 지난 대선 어떤 대선 때라도 어떤 후보가 이 문제를 좀 공론화 하자라고 했었나? 그게 없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놀랐고. 그리고 문제는 이 얘기를 이승원 평론가도 이제 개인적으로 놀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정책을 아이들은 뭐 이미 이제 초등학교는 다 입학 뭐 해서 네. 그러니까 아이를 다 이미 이제 입학시킨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글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박순애 부총리가 요즘 이제 장관들 부처마다 뭐 그 독대에서 개인 보고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언론에 이제 한참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중앙지 사설을 읽었는데 네. 이 사설을 읽다 보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만나서 뭐 단독으로 보고를 받고 소위 말하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 다 좋은데 그 취지는 좋았는데 장관 얘기를 잠깐 듣고 본인 얘기만 그렇게 오랫동안 한답니다. 그게 사설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그 5.18배만 정치 잘했다, 뭐 적재적소에 그 인재를 배치했다 이런 발언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말을 이어간다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 인사 문제부터 그리고 전문가를 잘 활용하면 된다고 했으면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실 독대 보고 형식을 받고서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한다면 장관들이 대통령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내용도 그렇고 이번에 다시 돌아가서 교육 문제만 하더라도 오늘에서야 전국 시도 교육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들도 안 만나고 학부모들도 제대로 안 만나고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절대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잠깐만 제가 덧대자면 OECD 국가 중에서 만 5세 이제 초등학교 입학은 사실은 한 4개국 정도, 5개국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대부분의 나라가 만 6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학부모가 힘들지 않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유아기 때 한 살은 성인 이후에 한 살하고는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아이들의 인지 발달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